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오디세이 개봉을 기다리면서 영화의 원작인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를 읽고 왔습니다. 일단은 영화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다 설명드리기에는 원작의 내용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제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었는데도 꼬박 일주일 정도가 걸렸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원작의 내용을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영화의 예고편에 나온 장면들만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을 향한 놀란 감독의 야심이 진짜로 너무 대단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디세이아의 웬만한 에피소드는 전부 다 영화 안에다가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생략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설명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곧 영화의 줄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오디세이아는 어차피 수천 년 전의 고전이고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거를 놀란 감독이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가시는 게 내용 정리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일러에 대한 동의는 여기에서 다 맞춰주신 걸로 하고요. 이제부터 이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디세이아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트로이 복마에 트로이 전쟁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Well, Odysseus, you found a way to make the sheep invite the wolves to dinner. 특히나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 연합군으로 참여를 했었던 오디세우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옛날 영화 트로이를 보시면은 여기에도 오디세우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그 유명한 트로이 복마 작전을 생각해낸 장본인인 동시에 트로이 복마에 직접 숨어서 성 내부로 진입을 했었던 40인의 용사 중에서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 영웅이자 그리스를 대표하는 지략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향에 화려하게 금이 환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오디세우스가 지중해 세계를 10년 동안이나 방랑하는 오디세이아의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트로이 전쟁을 화려하게 끝내버렸던 그가 곧바로 귀향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의 병사들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의 신전을 더럽히는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분노한 아테나는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 요청을 받아들인 포세이돈이 거센 폭풍을 일으키면서 승전보를 갖고 트로이를 떠나던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를 거의 괴멸 상태에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도 바로 여기에 휩쓸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항로에서 이탈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매우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트로이 전쟁의 최중심부에 서 있는 인물이자 무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공증을 했었던 헬레네를 케냐 출신의 흑인 배우 루피타 뇽호가 연기하는 부분도 살짝은 정상 참작을 할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이 끝내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헬레네가 출연할 만한 분량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루피타 뇽호는 헬레네의 친자매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1인 2역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스파르타로 돌아온 자신의 남편 아가멤논을 상간남과 함께 살아야 하면서 왕권을 빼앗는 그런 악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레네가 주요 인물로 등장했었던 예전의 영화 트로이와는 다르게요. 이번 오디세이아에서는 딱히 큰 비중이 없고 또 관객이 감정을 이입할 만한 그런 선역도 아니기 때문에 백인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 그리스의 왕비 헬레네를 케냐 출신의 흑인 배우가 연기한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다뤄지는 이야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만 살짝 흐린 눈을 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예고편에 등장했었던 장면들을 토대로 해서
원작인 오디세이아의 본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디세우스의 전체 여정을 지도에다가 요약을 해놓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고대의 트로이가 있었던 티르키의 북서쪽에서부터 그리스와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땅까지 거의 지중해 일대의 땅을 전부 다 떠돌아다닌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10년, 이렇게 지중해 세계로의 표류에 추가로 10년을 허비하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의 고향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놨더니 살아서 돌아오기는커녕 20년 가까이 생사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는 물론 포세이돈의 폭풍우를 맞고 큰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수의 생존자들은 성공적으로 그리스까지 귀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피타 뇽호가 연기하는 클리타인 예스트라가 스파르타로 돌아온 자신의 남편 아가멤논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생존자들과는 반대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이후로 10년이 더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포세이돈의 그 폭풍우에 오디세우스가 휘말려서 바다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남겨진 페넬로페는 어느 순간부터 과부 취급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페넬로페와 재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무려 108명이나 여기저기서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자들이 지금 현대적인 관점처럼 고백을 했다가 까이면 그냥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을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오디세우스의 궁에 그대로 눌러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10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짜로 4년 동안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당시에 그리스에는 크세니아라고 해서 손님이 찾아오면 무조건 환대해 주는 것이 신들이 내려준 의무라고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홀대를 해버린다면 신들이 찾아와서 벌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아내와 아들은 자신들의 집에 눌러앉아서 공짜로 먹고 마시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탕진해가는 저 무례한 구원자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자들 중에서 대장격인 안티노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로버트 패틴슨이 이 인물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보시면은 로버트 패틴슨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 그러니까 집주인에 해당하는 톰 홀랜드를 역으로 협박하는 이런 적반하장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디세우스의 아들은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양심 없는 구원자들에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 바깥의 바다를 떠돌고 있는 오디세우스도 당연히 죽을 맛이었겠지만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디세이아는 단순히 한 영웅의 신비한 모험담이 아니라 전쟁과 이별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들의 영혼이 다시 치유를 받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의 총혼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오디세우스의 수위를 자기 손으로 다 짜서 남편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추고 나면 그때 가서 구원자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낮 동안에는 사람들 앞에서 수위를 짜다가 밤에는 그 수위를 몰래 다시 풀어헤치는 식으로 4년의 시간을 버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넬로페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수위를 짜면서 이거를 다 완성하면은 내가 재혼을 하겠다, 이런 허위 약속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인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 가문의 오랜 친구 멘토르의 조언을 듣고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아버지의 소식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원작에서는 멘토르의 모습으로 둔갑을 한 아테나가 텔레마코스에게 용기를 심어준 그런 설정이긴 한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설정은 아니고 그냥 멘토르 본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만 했었던 텔레마코스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충분하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오디세우스와 함께 무도한 구원자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과 영화 사이에는 되게 중요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신화를 장엄하게 엮어낸 대서사시이기 때문에
신들이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리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논란의 영화에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젠데이아가 연기하는 아테나도 잠깐 환영 같은 존재로만 등장을 해서 오디세우스한테 간접적인 신탁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나가 인간의 모습을 빌려가지고 인간들 사이를 막 휘젓고 다닌다거나 그런 비현실적인 방식은 영화의 현실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대한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디세우스는요, 본인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괴로운 지경이고 또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공백 상태가 된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덩달아 괴로운 상황에서 계속 지중해 세계를 떠돌게 되는데요. 그렇게 포세이돈의 폭풍 후에 떠밀려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트로이의 북서쪽에 위치한 땅 이스마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키코네스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디세우스와 그의 병사들은 부족한 물자와 전리품을 챙긴다는 목적으로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영웅인 자기는 이미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겼지만 일반 병사인 부하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부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약탈을 해서 보상을 챙겨준다. 이런 따뜻한 명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대적인 도덕관념에서는 갸우뚱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작을 직접 읽으실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성공적으로 약탈을 마치는데요. 그래도 화가 난 키크네스족이 지원 병력을 더 데리고 올지도 모르니까 부하들한테 빨리 배를 타고 떠나자고 하지만 부하들은 이제 약탈을 너무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서 해변에서 그대로 파티를 벌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오디세우스의 말대로 키크네스족의 습격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약간의 인명 손실을 입으면서 이스마로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예고편에 나오는 이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에피소드는 영화에서 자세하게 구현이 안 됐고 그냥 간략하게 연출이 되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에피소드들은 사실상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란 감독이 과감하게 전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화는 곧바로 외눈박이 거인족인 키클롭스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클롭스의 땅에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는데요. 거인족도 어쨌든 올림푸스 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들도 사실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으면서 거인족의 동굴로 냅다 방문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견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원작의 설정상 오디세우스가 만난 거인 폴리페무스는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완전히 허무맹랑하다,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게 또 함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현대인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디세우스가 만난 거인은요, 대화가 통하는 지성체가 아니라 거의 기본적인 욕구만 존재하는 그런 원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냥 양을 키워서 양젖을 짜먹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폴리페무스가 오디세우스 일행을 보자마자 공짜 식량이 들어왔네 개꿀 하면서 곧바로 부하 하나를 집어가지고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커다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놓고요. 배가 고파지면 또 하나를 잡아먹는 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가두리 양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으니까 오디세우스가 되게 맛있는 포도주를 폴리페무스한테 뇌물로 바치거든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폴리페무스는 그걸 다 멀쩡히 먹어놓고 아 그래 고맙다. 이거 보답으로 너는 맨 마지막에 잡아먹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꼼짝없이 잡혀먹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벼랑 끝에 몰렸으니까 오디세우스는 거인이 잠들어버린 사이에 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그걸로 거인의 외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만든 다음에 동굴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용맹하고 지략가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공적인 탈출이 나중에는 오디세우스한테 업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페무스라는 이 거인이 사실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폴리페무스가 오디세우스한테 눈도 찔리고 자기가 키우고 있던 양들도 뺏겨버리니까
아빠인 포세이돈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버립니다. 혹시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저 동료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해주시고 또 고향에 가서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자, 그리고 포세이돈께서는 또 아들이 올려보낸 기도니까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실제로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바다를 떠돌다가 10년 만에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이 페넬로페한테 청혼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축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 신화 세계관에서는 신들의 저주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디세우스가 동료들을 어디서 또 어떻게 다 잃어버리게 되느냐? 뭐 그거는 여러 우여곡절이 더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폴리페모스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오디세우스한테는 총 12척의 함선과 거기에 탑승한 다수의 부하들이 충분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인족 키클롭스인 폴리페모스한테서 겨우 탈출을 했더니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도착을 한 곳은 또다시 시기를 하는 거인족 라이스트리곤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 영화에서는 거대한 철갑을 들고 나타나서 약간 오디세우스 일행을 벌레 잡는 것처럼 손쉽게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디세우스는요,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렸습니다. 이 라이스트리 곤인들의 땅에 도착을 해서 또다시 나그네 환대법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이 세계관의 법칙이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가서요, 거인족한테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물어보기 위해서 텔레필로스라는 도시의 여기저기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무슨 날파리 죽이는 것처럼 이 거인족이 오디세우스의 병사를 되게 쉽게 죽이는 장면이 예고편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작에서도 거의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원작에서는 라이스트리곤인들이 오디세우스 일행과 마주치자마자 진짜 한 마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한 명을 붙잡아서 죽여버리고 그걸로 식사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섬뜩한 묘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진무구했던 오디세우스도 얘들이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곧바로 확인하고 나니까 부하들과 함께 정신없이 다시 배에 타서 도망을 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스트리곤인이라는 부족이 원시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살았던 외눈박이 키클롭스족과는 다르게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조직적으로 쫓아와서 커다란 바위를 던져서 오디세우스의 함대를 모두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 과정에서 12척의 함선 중에서 단 한 척만 건진 채로 겨우겨우 도망을 나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일행은 마법을 사용하는 여신 키르케가 살고 있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디세우스는 수색초를 편성을 해서 섬을 탐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키르케에게 잡혀서 돼지로 변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병사들의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우리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혼자서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오겠다면서 키르케의 궁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우연에 가까운 장치로 헤르메스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키르케의 마법에 당하지 않은 해독제를 오디세우스한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걸 마시고 키르케한테 찾아가니까 키르케가 아니, 인간 중에서 내 마법에 당하지 않은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뭐 이런 식의 급전개를 해버리면서 오디세우스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부탁을 하니까 돼지로 만들었던 부하도 모두 풀어주고요. 음식도 성대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그 대신에 너는 나랑 연애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제안을 오디세우스한테 건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오디세우스는 그 제안을 또 덥석 받아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나오는 사실이지만 이 기간에 오디세우스와 키르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이 오디세이아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냥 나중에 다른 신화에서 오디세우스한테 커다란 비극을 안기게 돼요. 어쨌든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거 전부 다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거를 그대로 살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적당히 잘 각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작에서는 키르케의 섬에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고향 생각이 나니까 섬을 떠나야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르케는 진짜로 오디세우스를 위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면 하이데스의 땅, 그러니까 저승세계로 넘어가서 예언을 하나 받아와야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저승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대의 맹인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냐? 오디세우스 일행은 고향에 도착하기 직전에 태양신 헬리오스가 키우는 신성한 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섬에 도착을 할 것이다. 그때 당신들은 엄청난 굶주림을 느끼겠지만 절대로 그 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다면 엄청난 재앙이 닥쳐서 고향까지 돌아가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예언을 가슴에 새기고 키르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키르케는 그 예언에 더해서 앞으로의 여정에 닥쳐올 3가지 위험에 대해서 추가로 말을 더 해줘요. 그건 바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항해자들을 유혹한다는 그 유명한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와 6개의 머리로 항해자들을 낚아챈다는 무시무시한 괴물 스킬라, 그리고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해저 괴물 카리브디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죠. 하지만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괴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세이렌을 만날 때는 밀랍을 녹여서 귀를 막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는 솔직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6개의 머리를 달고 있는 스킬라 쪽으로 항해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카리브디스는 함선을 통째로 박살내겠지만 스킬라는 머리가 6개라서 부하들 6명만 미끼로 내주면 된다. 그 정도만 싸게 치고 넘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대 신화의 감수성으로 대충 듣고 넘어가야 될 그런 조언을 오디세우스한테 건네줍니다. 근데 또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요. 오디세우스도 무시무시한 카리브디스 대신에 스킬라 쪽으로 항로를 잡아서요. 6명을 미끼로 내주고 그 지옥의 구간을 무사하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맹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예언대로 헬리오스가 키우는 신성한 소들의 섬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절대로 저 소들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짐을 받아내는데,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태풍이 불어버리는 바람에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 섬에 한 달 동안이나 갇혀버리면서 비축식량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디세우스가 잠들어 있던 와중에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작당 모의를 한 부하들이 헬리오스의 소들 중에서도 가장 먹음직스러운 애들로 골라서 잡아 먹어버려요.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헬리오스가 제우스 대장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꼰질러 버리고요. 제우스는 또 민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오디세우스 일행한테 벼락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12척의 함대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한 대까지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요. 부하들은 벼락을 맞아서 전부 다 죽어버리고, 오디세우스는 뼈대만 남은 배의 밑바닥을 타고 열흘 동안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그리스 인근인 이탈리아까지 나아갔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디세우스는 스페인의 동쪽까지 밀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립소라는 바다의 여신한테 구조를 받게 돼요. 영화에서는 샤를리즈 테론이 이 자비로운 여신을 연기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표류당한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칼립소가 너무 외로워서 오디세우스를 자기 집에다가 가둬두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칼립소한테 잡혀가지고 매일 밤마다 잔뜩 힘을 쓰게 됐고요. 낮에는 바닷가에 앉아서 무작정 고향만 그리워하는 그런 인간 착잡기 같은 생활을 무려 7년 동안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오디세우스를 보내줬던 키르케는 굉장히 양반인 거죠. 그에 반해서 칼립소는 집착이 심해서 오디세우스를 평생 동안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디세우스한테 너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랑 평생 동안 계속 여기에서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올림푸스 신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오디세우스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를 칼립소한테 전령으로 보내서 우리 제우스 아빠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오디세우스를 풀어주게 만들고요.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한테 보내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면 조력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텔레마코스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올림푸스의 신들이 본격적으로
오디세우스의 가족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 웃긴 게요. 분명히 트로이를 떠날 때 그리스 연합군의 함대를 작살내버린 것도 올림푸스 신 본인들의 결정이었잖아요. 특히나 아테나가 그렇게 해달라고 포세이돈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아테나가 앞장을 서서 올림푸스 신들을 설득하면서 오디세우스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테나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자기 신전을 망쳐버려서 그리스 애들한테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오디세우스만큼 우리들한테 성실하게 공물을 바쳤던 인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필멸자들 중에서 가장 신에 가까운 인간인 오디세우스 정도는 살려두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신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칼립소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런 과거를 들먹이면서 막 응수를 합니다. 아니, 너네들이 오디세우스를 폐인으로 만들어놔서 내가 얘를 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려놓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니들 마음대로 또 놓아주라 마라 명령을 하냐. 너희들과는 다르게 나는 오디세우스한테 되게 잘해줬고 내가 평생 동안 데리고 살면서 사랑으로 잘 착즙을 하면서 살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도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너 나중에 제우스 형님한테 괜히 혼나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보내줘라. 제우스 형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났다. 진짜 딱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칼립소도 이렇게 미친놈들 앞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디세우스와 마지막으로 뜨거운 밤을 보낸 다음에 오디세우스의 뗏목에다가 순풍을 불어 넣어줘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또 웃긴 게 포세이돈은 아직 불만이 덜 풀렸거든요. 자기 아들의 눈을 찔러서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직도 화가 나서 또다시 오디세우스한테 폭풍우를 일으켜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오디세우스를 지켜보고 있던 바다의 여신 이노가 얘가 너무 불쌍하니까 오디세우스를 몰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고향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파이악스인의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파이악스인의 왕인 알키노오스와 공주 나우시카를 만나서요.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엄청난 모험설을 전부 다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파이악스인들이 그 이야기에 뻑이 가가지고 와 형님 진짜 멋있습니다 하면서 오디세우스를 영웅으로 치켜 세워주면서 이 멋있는 사나이를 고향까지 명예롭게 실어다가 줍시다 이러면서 함대를 직접 편성을 해가지고 오디세우스를 이타카 섬까지 직접 호송을 해줍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이타카 섬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서 노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왕좌를 비운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테니까 누가 배신을 했고 누가 충절을 지키고 있는지 전부 다 관찰을 한 다음에 그에 걸맞는 처분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아테나에게 소식을 들은 텔레마코스가 때에 맞춰서 고향으로 돌아오고요. 또 지금까지 변치 않는 충절을 지켜왔던 돼지사육사와 소사육사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키워줬었던 늙은 보모의 힘까지 빌려서요. 아테나의 가호를 받아서 무려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는 서로가 진짜라는 걸 확인을 하고 부부로서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작에는 이 죽어버린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또 오디세우스한테 복수를 하러 찾아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추가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영화에는 그게 아마도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7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700년 전에 이 방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들으시거나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 문화권에서 꾸준히 반복되는 문화의 원형이나 테마 같은 것들이 여기 오디세이아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이아가 아직까지도 계속 언급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논란도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로 찍어버리는 그런 거대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던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서양 문화의 원전 같은 거니까. 어쨌든 호메로스는요, 신들의 뜻에 따라서 인간들의 운명이 좌우되고 신에게서 내려온 신탁이나 예언, 또 저주 같은 것들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오만함과 방종을 경계하고 신들 앞에서 겸손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놀란 감독이 만든 이번 오디세이에서는요, 오디세우스가 그렇다면 내가 신들과 맞서서라도 내 목표를 이뤄내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원작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에게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대사거든요. 그런 만큼 논란은 오디세이아의 방대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오되 그걸 연출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본인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많이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백인이 주류 인종이었던 고대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케냐 출신의 흑인 배우 루피타 용호에게 맡기는 그런 선택도 했었던 거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세이아에서는 헬레네가 등장하는 분량이 극도로 적기도 하고 또 논란이 해당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대답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영화를 보고 나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아직까지도 100%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요.